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끝난 관계인데도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픈 경험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르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잊어버리면 된다고, 시간이 약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어떤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까지 함께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상처를 간직하게 되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과의 추억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남긴 상처, 그 상처와 함께 묻혀버린 우리 자신의 일부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이것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두운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 받아들이기 힘든 욕구들,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를 배신했을 때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내가 더 잘했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의식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림자 속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중년이 된 우리 세대는 더욱 그랬죠. 여성이라면 착하고 순종적이어야 했고 남성이라면 강하고 의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조차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눌러 담은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운명처럼 반복될 것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사람은 자라서 연인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보다는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믿음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우리 안의 그림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거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준 거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지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우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피해왔던 것,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직시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어떤 괴물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없다고요.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그 사람을 변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당연히 분노하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혹시 우리도 그 관계에서 무언가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배신한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통찰입니다. 혹시 우리는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는 상대방이 떠날까봐 너무 집착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패턴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융은 또한 원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원형이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적 패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 아버지 원형, 영웅 원형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에게 어떤 원형을 투사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영웅의 이미지를 투사하거나 나이 많은 상세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실제 그 사람은 우리가 투사한 원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 실망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에게 완벽한 보호자, 든든한 영웅의 이미지를 투사했지만 실제로 함께 살아보니 그 사람도 약점이 많고 불완전한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배신감은 사실 남편이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투사가 깨지면서 느끼는 환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환상이 깨지면서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깨진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잊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기억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윤군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것과 마주하고 통합해 나갑니다. 상처 준 사람을 잊는다는 것도 바로 이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통합함으로써 더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치유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합니다. 어제는 그 사람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구나 라고 자책하는 대신 아, 이것도 내 치유 과정의 일부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꿈이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후에 꾸는 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무의식이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 꿈에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무의식이 아직 그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서 아직 통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면 우리 조상들도 이런 심리적 치유의 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굿이나 씻긴 굿 같은 의식들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집단적 치유의 장이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을 춤과 노래를 통해 표출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것이죠.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건강한 치유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이런 집단적 치유의 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이 더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서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용서는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치유의 결과이지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마주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온전한 자신이 되어갈 때 자연스럽게 용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는데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짜 감정을 또다시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직은 용서할 수 없다고, 아직도 화가 난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그 정직함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융은 또한 동시성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성이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간절히 잊고 싶어 하는데 계속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계속 들리거나 하는 식이죠. 이것을 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아직 그 관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더 잘 눈에 띄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현상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분노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면 히스테리컬하다는 소리를 듣고 감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분노를 안으로 사겼고 그것이 우울증이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노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직접 표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혼자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 분노를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분노 아래에는 종종 상처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한 그 아이,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한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융은 우리 안에 여러 원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상처받은 아이 원형도 있습니다. 이 원형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종종 이 상처받은 아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으로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 그때 받지 못했던 위로를 지금 우리 자신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외면할수록 과거는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는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고 개인의 감정보다는 관계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의 내면 세계, 특히 상처받은 감정들을 돌보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외로운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중년이 되었다고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융은 오히려 중년기가 진정한 개성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외부 세계에서 성공하고 적응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후반부는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쓰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고, 나를 버렸고, 나를 아프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치유가 진행되면서 이 이야기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승리자가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여전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 장일 뿐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장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영웅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영웅은 시련을 겪습니다.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야 하고 괴물과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영웅은 성장하고 보물을 얻어 돌아옵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처가 아직 생생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성장이냐고, 그냥 고통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것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치유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치유되는 과정은 우리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온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인류의 고통이고 우리의 치유는 인류의 치유입니다. 한국의 옛 속담에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시간 자체가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경험을 소화하고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은 치유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그 경험과 적극적으로 씨름하지 않는다면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씨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글을 쓰거나 대화를 나누고 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결코 약한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탐험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윤근 또한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종종 상징을 통해 말합니다. 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끌리는 특정한 장소나 사물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바다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바다는 무의식을 상징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 특히 서예나 그림에는 이런 상징적 치유의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그어 나가는 과정은 명상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전통적인 예술 활동을 다시 찾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취미 생활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 과정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신체와 다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근 정신과 신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상처는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몸을 돌보는 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전통의학도 이런 통합적 접근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음과 몸,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머리로만 살아왔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고, 분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몸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느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나요? 호흡이 빨라지나요? 이런 신체 감각을 주에 깊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깊게 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융은 또한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적 창작 활동은 무의식과 소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꼭 전문적인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낙서를 하거나 색칠을 하거나 점토를 만지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모두가 창조적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심리적 위기를 겪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만다라를 만들면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만다라는 원형의 상징적 이미지로 중심과 전체성을 나타냅니다. 융은 만다라를 그리는 것이 자기 자신의 중심을 찾고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큰 종이에 원을 그리고 그 안을 자유롭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색을 쓸지, 어떤 모양을 그릴지 미리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명상이고 치유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이 외로움도 개성화 과정의 일부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독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과 단절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감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은 이런 맥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되 그것이 우리 자신을 잃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찾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이 둘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완적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용기를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 우리의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은 모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와 마주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상처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다시 아플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또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절망으로 이어지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상담사나 치료사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 치료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치유는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치유는 파문처럼 퍼져나가 우리의 가족, 친구, 공동체를 치유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상처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대 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전쟁, 가난, 압축적 경제 성장, 민주화 등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상처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세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간 상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치유의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치유가 가지는 집단적 의미입니다. 융근 또한 자기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기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정신의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결국 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모든 과정은 이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는 우리 개인을 넘어서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영적 차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반드시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에고를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근원적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우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명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 그 연결감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면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가장 깊은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이해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융근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치유, 상처와 성장, 이 모순되는 것들을 통합할 때 우리는 새로운 수준의 의식에 도달합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 특히 불교와 도교에도 이런 통합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음과 양, 생과 사, 고통과 기쁨,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융은 동양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불교의 만다라와 도교의 태극 개념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동양의 지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문화적 DNA 속에 새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발견하고 활성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두 걸음 나아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치유는 나선형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곳을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슈를 다시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치유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빨라야 한다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음의 치유는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상처가 아무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융은 또한 동시적 사건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과정을 걸을 때 우리는 종종 놀라운 우연의 일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필요한 책을 발견하거나 필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융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동시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가 우리의 치유를 돕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주변의 세계도 우리를 돕기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치유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더 컴패셔네이트해졌습니다.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거나,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는 어떻게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피해자에서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저자가 됩니다. 융의 심리학은 결국 희망의 심리학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아무리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든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중년기는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오전이 바깥 세계에서의 성취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후는 내면 세계의 탐험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과거를 재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 수 있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근 개성화의 과정이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고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온전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처 준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넘어서 더 큰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음 깊은 곳, 그림자가 있는 곳까지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 자신의 상처가 다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치유의 일부입니다. 상처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직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그것을 탐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우리 자신의 일부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상처 준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 이야기의 한 장일 뿐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장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자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중년의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처를 돌볼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평화로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더 자유롭고, 더 진정성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얼마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든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의 순간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한함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바로 이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삶 전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온전하고 진정하고 자유로운 우리 자신입니다. 그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